당신은 평생 잘해줬습니다. 먼저 연락했고, 먼저 양보했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달려갔고, 부탁이 오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이면 가장 먼저 준비했고, 가족 모임이 끝나면 가장 늦게까지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헌신적인 어머니, 희생적인 남편,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못했던 착한 사람들. 그리고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많이 베푼 사람이 가장 쉽게 무시당했습니다. 이것은 냉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장 솔직한 관찰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베풀면 돌아온다고, 참으면 언젠가는 알아준다고. 그러나 저는 105년의 경험 끝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베풀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지우면서까지 베푸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소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이 당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30대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잘해주면 언젠가는 인정받겠지.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60을 넘기고 70을 넘기고 그리고 마침내 100이라는 숫자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진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잘해줬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로 느껴지는지를 기억합니다. 당신이 언제든 부를 수 있고 언제든 기댈 수 있고 언제든 무시해도 떠나지 않을 사람으로 느껴진다면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그렇게 대합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건 불편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은 힘듭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마음을 삼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또 웃으며 나타났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차갑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변화 하나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제게는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는 제가 평생 알아온 사람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따뜻하며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지만 형제들의 학비를 먼저 댔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고 자녀들에게는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나이 들어갔을 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피로였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지워온 사람만이 갖는 영혼의 피로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석이, 나는 평생 모두를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쓸쓸하지?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그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그의 빈자리를 진심으로 아파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평생 그토록 많이 베풀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진실에 다다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이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언제나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언제나 예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공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공기는 없으면 죽지만 있을 때는 아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지우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자신의 존재감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인간은 윤곽이 분명한 것을 존중합니다. 산은 높기 때문에 경외받고 강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의견도, 자신의 경계도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형태없는 것은 붙잡을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은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제 친구는 나쁜 사람들 속에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싫다고, 나는 오늘 지쳤다고, 나는 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의 존재 자체를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내 한계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역시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견디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수십 년 동안 품고 살았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무시당하는가? 왜 많이 베풀수록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는가? 젊은 시절에 저는 이것이 도덕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나쁜 사람이 많아서 혹은 세상이 불공평해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고 나서 저는 비로소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가장 편안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생존의 본능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에서 한쪽이 언제나 먼저 양보하고 언제나 먼저 사과하고 언제나 불편함을 삼킨다면 다른 한쪽은 그것을 당연한 환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관계의 문법을 그렇게 배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형성된 관계의 문법은 좀처럼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알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그는 교수인 저에게 항상 지나칠 정도로 공손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였고 제 의견에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의 바른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발표에 점점 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견을 묻는 일도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어떤 저항도 어떤 긴장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저항이 없는 곳을 가볍게 여깁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의 시선도 저항 없는 곳에서는 머물지 않고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만들어준 환경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언제나 참으면 그들은 당신이 참는 것을 당연하게 배웁니다. 당신이 언제나 먼저 연락하면 그들은 기다리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이 언제나 베풀기만 하면 그들은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기 이전에 당신이 그렇게 가르쳐온 결과입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진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대접받는 방식대로 스스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대접받는 방식은 결국 자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타인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그 신호를 분명하게 보내는 사람은 존중을 받습니다. 그 신호를 끝없이 숨기는 사람은 결국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그들에게 보내온 신호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신호를 보내왔습니까? 참아도 된다는 신호입니까? 아니면 나는 나 자신을 지킨다는 신호입니까?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이지만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딱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젊은 나이였지만 그 진리를 온전히 이해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멀면 차갑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찌릅니다. 진정한 관계의 기술은 그 중간, 즉 온기를 나누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거리를 오해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냉정해지는 것이라고 혹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거리는 거절이 아닙니다. 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한 예의입니다. 웃으면서도 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정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오랫동안 따뜻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진시키면서까지 가까이 붙어 있으면 결국 그 관계는 아름답게 끝나지 못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부모가 나중에 자식으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친구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정작 자신이 힘들 때 그 친구에게 외면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경계가 없는 헌신이 결국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혹은 당연함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해진 헌신은 더 이상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께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 실천을 권합니다. 불편할 때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저에게 조금 불편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습니다. 이 말들은 공격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당신이 존재한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여기 있고 나에게는 감정이 있고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 참아온 사람에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충분히 두렵지 않습니까? 무시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평생 잘해줬는데도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상대방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제가 90세가 넘었을 때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계를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끝없이 상대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문입니다. 문이 있어야 들어올 사람과 나갈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없는 집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문을 닫으십시오. 잠그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다정함과 단호함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가장 품이 있는 사람은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105년을 살며 배운 관계의 가장 오래된 지혜입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변화와 소리 없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든 말로 해결하려 합니다. 따지고
설명하고 호소하고 때로는 크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 시작된 변화는 말로 끝납니다. 진짜 변화는 행동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베풀지 않는 것,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 먼저 설명하지 않는 것, 잘못하지 않았는데 먼저 사과하지 않는 것. 이것은 차갑게 돌아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말이 아닌 태도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말은 종종 무시됩니다. 그러나 태도의 변화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연락이 뜸해지면 당신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분위기가 불편해지면 당신이 먼저 웃으며 풀어주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가는 느낌이 들면 당신이 먼저 달려가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잃는 것이 두렵다. 나는 당신의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두렵다. 나는 당신 없이는 불안하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신호를 받은 상대방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신이 이 관계에서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단번에 극적으로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멈추십시오. 오늘 당장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어색한 침묵이 찾아와도 당신이 먼저 채우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불편해 보여도 당신이 먼저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그 침묵을, 그 공백을 그대로 두십시오. 처음에는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움직이던 사람이 멈추면 그 정지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조금만 견디십시오. 그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멈추었을 때 두 가지 일 중 하나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거나 혹은 오지 않거나, 만약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온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의 존재를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항상 먼저였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당신이 멈추었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끝내오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소중한 진실입니다. 그 관계는 처음부터 당신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만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아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입니다. 저는 80대에 한 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 중에서 유독 저에게만 연락이 오면 반응하고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끝내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곧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멈춤으로써 저는 그 관계에 쏟던 에너지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다른 관계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멈춤은 정리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지나치게 설명하려 합니다.
왜 연락을 못했는지, 왜 그때 그랬는지, 왜 지금 힘든지. 그러나 설명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증명되어야 할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증명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존재하면 됩니다. 묵직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세상은 떠들썩한 사람보다 조용히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더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이 멈추는 순간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30대였을 때 저는 타인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 앞에 서면서도 동료 교수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늘 마음 한편에 이런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까? 내가 한 말이 혹시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 시절에 저는 학자이기 이전에 인정받고 싶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저를 때로 솔직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때로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게 만들었으며, 때로 가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앉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주 서서히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0대에는 조금 줄었고 70대에는 많이 줄었으며 90이 넘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그들이 나를 판단하는 시간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판단조차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존중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지키려 하면 혹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은 아닐까? 그러나 자기 존중과 교만은 뿌리가 전혀 다릅니다. 교만은 자신을 타인보다 높이 두려는 욕구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자기 존중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다짐, 나는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결심, 나는 내 한계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선언, 이것이 자기 존중입니다. 동양 철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같이 국평천하, 쇼선자이자 지고 빙텐사. 자신을 먼저 닦아야 가정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을 오랫동안 학문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100세를 넘기고 나서야 이 말이 얼마나 실용적인 진실인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을 먼저 온전히 세우지 않은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그릇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타인에게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서양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고. 저는 이 말을 타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삶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결정합니다. 제가 100세 생일을 맞았을 때 한 젊은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100년을 사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일찍 나 자신의 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더 잘해야 한다고, 더 참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채찍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채찍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것과 자신을 복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신에게 솔직한 것과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경계를 일찍 알았더라면 저는 좀 더 가볍게,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당신이 50대라면, 60대라면, 혹은 7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편이 되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의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필요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100년을 살아온 한 노인이 전해드리는 가장 늦게 배운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곁에 비로소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바깥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이것이 제가 105년을 살며 발견한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저는 이제 105년을 살았습니다. 봄이 몇 번이나 왔다 갔는지 셀 수 없을 만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시대가 바뀌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으며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세워지는 나라를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것을 잃었고 수많은 것을 얻었으며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 끝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밖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쌓이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모든 다름질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느라, 타인의 감정을 돌보느라 나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결국 들리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들은 사실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거창한 선언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십시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더 이상은 어렵다고. 그 작은 솔직함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말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눈빛을 주변 사람들은 반드시 느낍니다. 저는 평생 철학을 공부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수많은 사상가들의 글을 읽었고 수많은 제자들과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철학은 책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벽에 홀로 앉아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순간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솔직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단단한 땅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매우 지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아왔고, 오랫동안 베풀어왔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돌아오는 것이 무시와 무관심뿐이라 허탈하신 분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 허탈함이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깊은 고독으로 변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동안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들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올 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누군가를 돌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단단해야 누군가의 기댈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사랑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더 증명하지 않아도, 더 잘하지 않아도, 더 참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은 타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똅이 생기는 순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달라지고 일상이 달라지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며 배운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새로운 지혜입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자기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105해를 살아오면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하찮게 여기는 그 눈빛, 내 말을 끊어버리는 그 태도,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순간, 그것은 칼보다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래갑니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회의실에서, 가족 식사 자리에서, 오랜 친구와의 대화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그 느낌을요. 내가 지금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 가슴이 조여들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버리는 그 순간, 혹은 반대로 참지 못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나중에 혼자 남아 그 장면을 수백 번 되돌려보며 후회하는 그 밤, 나는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무시당했을 때 분노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정입니다. 당신을 무시한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미리 파놓은 함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번 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0살에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존중받지 못할 때마다 싸웠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논리로 눌러버리려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105살이 된 지금 나는 그것이 자존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찮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나는 그 공포를 분노로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반박하고 그 자리에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 드는 것. 두 번째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으로 삼키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걷어버리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길이 있다고.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내가 105년의 삶 끝에서 발견한 가장 강력한 길이라고. 분노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침묵은 당신의 공간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세 번째 길, 미소와 함께 건네는 단 한마디. 그것은 당신의 품위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태도를 조용하지만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나는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어떤 반박보다도 강한지를 당신에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105해 동안 내가 보아온 수많은 삶들, 그 시작과 끝을 모두 지켜본 사람으로서 나는 당신에게 환상이 아닌 진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나보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는 무시를 당할 때 움츠러듭니다. 마치 그 사람의 판단이 옳은 것처럼, 마치 내가 정말로 부족한 것처럼. 하지만 나는 105해를 살아오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그 끝에서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자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겁쟁이의 언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타인을 무시합니까? 그런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무시는 항상 결핍에서 나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굶주림,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다는 불안, 그리고 타인을 낮춤으로써 자신이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그 빈곤한 심리.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것은 당신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시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실험입니다. 당신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탐색하는 실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시하는 사람은 당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괜찮은가? 이 사람은 참는가? 아니면 반응하는가? 이 사람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가? 아니면 내 앞에서 무너지는가? 이것이 무시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판결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이후의 모든 관계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분노로 대답하면 상대방은 이것을 배웁니다. 아, 이 사람은 건드리면 흥분하는구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구나. 나는 이 사람의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 버튼을 또다시 누를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으로 대답하면 상대방은 이것을 배웁니다. 아,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구나. 참는구나. 즉, 더 해도 된다. 그러면 그는 점점 더 대담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관계 속에서 목격해온 패턴입니다. 분노도 침묵도 둘 다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당신의 패배, 나는 젊은 시절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거리를 걷던 시절 나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이 강함이라고 믿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 무시하는 자에게 맞서 소리치는 것, 그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오래 서 있는 나무는 폭풍에 맞서 싸우는 나무가 아닙니다. 뿌리가 깊어서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무시를 당하는 순간 당신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 시험에 어떻게 답할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분노도 아니고 침묵도 아닌 제3의 방식으로. 그 방식이 무엇인지는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당신이 약하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1960년대 초 내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둘 다 총명했고 둘 다 성실했으며 둘 다 언젠가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거의 같은 방식으로 가르쳤고 같은 것을 보여주었으며 같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뒤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순간, 단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 나는 그를 준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어느 기업에 들어가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일을 잘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며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그의 상사가 그를 공개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여러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준호의 의견을 마치 어린아이의 말처럼 일축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참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상사에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준호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준호의 자리는 서서히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제가 지는 겁니까?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두 번째 제자, 나는 그를 성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역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역시 회의 자리였고, 역시 상사였으며, 역시 공개적인 무시였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반박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으며 굴복도 없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는 3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들었다는 것, 나는 당신에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것.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상사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멈추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성재는 훗날 그 조직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두 이야기를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젊은 시절 준호와 같은 실수를 수없이 저질렀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30살에 나는 무시당할 때마다 싸웠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소진이었습니다. 분노는 싸움이 끝난 뒤에도 내 안에 남아 며칠씩 나를 갉아 먹었습니다. 나는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매번 내 평온을 대가로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90살이 넘어서야 나는 비로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분노는 당신 자신을 태우는 불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무시에 분노할 때 상대방은 그 불에 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불빛을 보며 만족합니다.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구나. 내가 저 사람을 흔들었구나 하고 그 순간 권력은 완전히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반면 성재가 보여준 것, 미소와 함께 건넨 그 짧은 한마디, 그것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벽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며 넘을 수 없는 벽, 상대방의 무시는 그 벽에 부딪혀 소리 없이 되돌아갔습니다. 105살이 된 지금 나는 준호에게 그때 해주지 못했던 말을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옳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옳은 사람의 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아한 복수는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105해의 삶 끝에서 배운 가장 값비싼 교훈입니다. 장미 울타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뿜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아래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손을 뻗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가시를 느끼게 됩니다. 나는 105해를 살아오면서 사람의 품이란 바로 이 장미 울타리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름답되 단단하고 온화하되 침범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내가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원칙입니다. 무시를 당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2가지 극단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폭발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너지거나. 하지만 장미 울타리는 폭풍이 와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뿌리를 땅에 단단히 박은 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살짝 흔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미소와 함께 건네는 단 한마디는 바로
그 장미 울타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방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선언입니다. 나는 여기 있고 나는 흔들리지 않으며 나는 내 길을 간다는 선언. 그렇다면 왜 이 한마디가 그토록 강력한 것일까요?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심리를 관찰해 오면서 세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의 파괴입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의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흔들릴 것이라는 기대, 저 사람이 발끈하거나 움츠러들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가 충족될 때 무시는 완성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상대방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는 자신이 예상했던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진 사람은 다음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언어적 신호의 힘입니다. 미소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보다 훨씬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무시를 당하면서도 미소를 짓는 사람, 그 모습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혼란을 일으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흔들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흔들고 있는가? 내가 지금 우위에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가? 상대방은 자신이 통제권을 잃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제권을 잃은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이 바로 태도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는 결코 심어줄 수 없는 씨앗입니다. 세 번째는 기억의 지속성입니다. 격렬한 말싸움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논리를 폈는지 그것은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짧고 명확하며 품이 있는 한마디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상대방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그는 혼자 있는 순간 그 말을 떠올릴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었지 하고, 그리고 그 기억이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단 한마디의 힘입니다. 1시간짜리 말싸움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10단어의 조용한 선언이 이루어냅니다. 그 한마디는 이런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 길을 걷겠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고요해야 합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가에는 아주 작은 미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미소는 비웃음이 아닙니다. 연민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내가 이미 더 높은 곳에 서 있다는 조용하고 단단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 확신이 말에 실릴 때 상대방은 자신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다는 것을 느낍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이것을 장미 울타리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시를 감추지 않는 것, 따뜻함을 유지하면서도 경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 그 경계를 침범하려 할 때 소리치지 않고 단지 조용히 그 가시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105살에 내가 발견한 가장 우아하고 가장 강력한 자기 보호의 방식입니다. 105해를 살아오면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시를 당하는 순간 그들은 본능적으로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설명하거나 침묵하거나 즉각 반격하거나, 그리고 그 세 가지 선택은 예외 없이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더 많은 권력을 넘겨주는 것.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세 가지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무엇으로 대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실패하고 관찰하고 끝내 깨달은 삶의 규칙들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해명하려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의도는 이랬습니다. 당신이 오해한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설명은 허락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설명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판단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길게 설명할수록 상대방은 자신이 옳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변명할수록 당신의 품위는 낮아집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무시하는 자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완전한 침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참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고, 침묵이 곧 품이라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삼켜버리는 침묵은 품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입니다. 완전한 침묵은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 나는 이것에 저항할 의지가 없다. 당신은 계속해도 된다. 침묵이 쌓이면 관계의 균형은 서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겼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은 조용히 말해야 할 때입니다.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분명하게.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즉각적인 반격입니다. 감정이 끓어오르는 그 순간에 내뱉는 말은 거의 예외 없이 당신을 배신합니다. 분노 속에서 나온 말은 날카롭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려움, 상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즉각적인 반격은 이 모든 것을 상대방 앞에 펼쳐 보이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적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이 실수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싸움이 끝난 뒤에 남는 것은 승리감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미소를 방패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미소가 아닙니다. 내가 이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확인시켜주는 미소입니다. 미소를 짓는 순간 당신의 신체는 전투 모드에서 벗어납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목소리가 안정되며 생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상대방에게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에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어떤 반박보다, 어떤 논리보다 그 고요한 미소가 더 강합니다.
두 번째는 짧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말할수록 약해집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변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짧고 명확한 한 문장은 돌처럼 무겁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반박도 없고 굴복도 없으며 설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선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그 말을 한 뒤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하고 나서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의 표정을 살피지 마십시오. 그가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돌아서서 당신의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 행동이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말하고 걸어가는 사람, 그 뒷모습이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이 대화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나는 이미 더 중요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그 순간 상대방은 자신이 당신의 세계에서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아한 역전입니다. 품이란 타인이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매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것인지,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미소와 함께 한마디를 건네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 선택이 쌓여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한 당신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해치는 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나는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20대였습니다. 읽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이 문장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온몸으로 압니다. 무시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무시당했다는 당신의 해석이, 그리고 그 해석에 따른 당신의 반응이 당신을 해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평정심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평정심이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함이 아닙니다. 무시를 당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연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평정심이란 감정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는 옵니다. 당신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파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깊은 바닷속에 있습니다. 흔들리되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정심입니다. 그리고 그 평정심이야말로 어떤 권력보다 강한 힘입니다. 왜 평정심이 권력입니까? 우리는 흔히 권력을 목소리가 크거나 지위가 높거나 재력이 있거나 또는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105해 동안 지켜본 바로는 가장 오래가는 권력은 언제나 내면에서 나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멈춥니다. 고함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경계를 낮춥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경이 만들어내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어떤 위협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나는 젊은 시절 남을 이기려 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려 했고 평가에서 앞서려 했으며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습니다. 무시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인정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고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고독은 종종 실패의 증거처럼 여겨집니다. 친구가 없는 것, 혼자 있는 것,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해도 참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붙들려 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연결되어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기 보호의 수단이라고.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무시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고독은 능력입니다. 나는 내면의 세계를 정원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 정원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기억,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 이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무시를 당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원은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정원에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이 정원 안으로 들어오려면 당신이 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돌은 울타리에 부딪혀 떨어질 뿐입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당신의 과제는 그 문을 닫는 것입니다. 소리치며 닫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40살의 당신은 아직 타인의 시선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50살의 당신은 조금씩 그 필요가 줄어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순이 넘으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기회가 찾아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자유. 105살의 나는 지금 그 자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자유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무시당하는 그 순간마다 조금씩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기로, 설명하지 않기로, 미소와 함께 내 길을 걷기로 그 선택들이 쌓여 마침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닿지 않는 상태, 그것이 자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나는 한 가지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를 당할 때마다 평정심을 유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분노했고, 나도 상처받았으며, 나도 밤새 뒤척이며 그 장면을 수백 번 되새긴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 이야기들은 처음부터 내가 알고 있던 지혜가 아닙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후회하고 수없이 스스로에게 실망한 끝에 겨우겨우 얻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보다 조금 더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면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30살의 나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쓸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너는 사람들이 너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며 너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맞서 싸우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 싸움의 대부분은 네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라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싸움이었다고. 네가 그 에너지를 싸움에 쏟는 대신 네 내면을 가꾸는 데 썼다면 너는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무시하는 자에게 맞서는 것이 강함이 아니다. 무시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강함이다. 그리고 그 강함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언제나 안에서 온다. 나는 이제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이 보입니다. 한때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때 나를 흔들었던 말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말들에 반응하며 소비한 에너지가 얼마나 아까운 것이었는지 세월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소리쳤던 사람들은 잊혀지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남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시간은 언제나 품위 있는 사람의 편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무시당하는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나는 압니다. 그것이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 감각을 나는 압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무시당해도 아프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프다는 것은 당신 안에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무언가를 지키십시오. 하지만 소리를 질러서가 아니라 조용하고 단단하게. 삶은 무시와 인정의 연속입니다. 어떤 날은 존중받고 어떤 날은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와 무관하게 일어납니다. 성인도 무시당했고 현자도 조롱받았으며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종종 외면당했습니다. 그들이 위대했던 것은 무시를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무시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걷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장면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저녁 무렵에 노을을 떠올려 보십시오. 노을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밤이 오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빛을 조용히 온 힘을 다해 내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쓰러질 때 아무런 미련도 없이 아무런 소란도 없이 그렇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그 노을과 같기를 바랍니다. 무시하는 자들의 어둠과 싸우느라 자신의 빛을 소비하지 않기를, 그 대신 당신이 가진 가장 고요하고 가장 단단한 빛을,
당신의 길 위에 조용히 내뿜기를. 그 빛은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있어야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당신으로 인해 당신을 위해 빛납니다. 105해의 삶 끝에서 내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인정받기 위한 소란스러운 싸움이 아닙니다. 인생은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걸어가는 조용한 여정입니다. 무시당하는 그 순간에도 미소와 함께 단 한마디를 건네고 돌아서서 당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고요하고 품이 있기를 105살의 나는 온 마음으로 바랍니다.